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 정말 부들부들 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서울시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듣게 되시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앙정부 즉 전 정권에서 공기업들의 시쳇말로 촛대배를 까서 이 북한을 어떻게 이롭게 해줬는가 라는 것도 나옵니다. 정말 부들부들할 상황이고, 자, 그리고 북한이 휴일 중에 또 미사일 2발 쏘았죠. 이 미사일 북한이 발표한 것과 달리 이거 좀 과장, 뻥 많이 섞인 실패다라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최후의 승부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푸틴의 종말을 가속화, 페달을 밟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북한 당국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이러한 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정부와 공기업 자금 지원을 받아가며 전국에서 북한 선전 공연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들에게 국민 혈세와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북 지원 단체로 등록하고 국내에서 북한 선전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 단체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를 위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선전가요 공연을 하며 순회 콘서트를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서범실 의원실이 12월 19일 밝혔습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서울특별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 등으로부터 71억 8천만 원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이 돈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곳이 대한민국인지 평양인지를 의심케 하는 북한 체제 선전 공연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억 8천만 원을 들여 평양 탐구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서울 모처에서 해설이 있는 NK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 콘서트에서는 북한 선전가요인 사향가와 꽃 파는 처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라는 북한 선전가요들이 전통 악기와 함께 공연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20년 9월 말에는 평양 여행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평양 여행은 갈 수 없지만 사진과 영상물 등을 통해 북한을 바로 아는 강연을 진행해 북한을 체험해보자 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체제 선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어 소각까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23개 대학교에서 어서와 평양은 처음이지 라는 문구의 홍보물을 올리고 참가자를 모아 북한 체제 선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단체는 평양은 어떻게 가는지 그곳의 건축물은 어떤지 배우는 통일 교육인데 이걸 왜 서해 공무원 사건과 엮느냐 라며 되려 역정을 냈는데요. 이 단체는 모든 공연과 프로그램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공연한 꽃 파는 처녀는 1972년 김정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선전곡으로 악질 지주에게 고통받다가 북한군에 입대한 오빠의 영향을 받아 세계관이 바뀐 꽃분이라는 인물의 혁명화 과정을 그린 곡이고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라는 곡은 북한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찬양하는 곡으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묘사한 곡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문제가 됐던 시기 지자체와 공기업 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전국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북한 체제 선전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도대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지자체와 공기업이 이들에게 혈세와 공적 자금을 지원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가 찹니다. 서울시, 인천광역시, 서울시장 박원순, 그리고 인천시장 박남춘. 박남춘 제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에서 22년까지 인천시장이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청와대 인사수석을 했던 인물이네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 월미도를 포격했기 때문에 그 월미도에 민간인들 살아서 민간인 학살한 그런 전쟁이다라고 인천 상륙작전을 모독을 하는가 하면 여하튼 뭐 그런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서울시가 막대한 자금 지원하고, 자, 여기까지는 그 시장들이 좌파, 친북 인사로 뭐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런 공기업들, 여기는 왜 돈 줬을까요? 정부에서 니들 좀 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준 거 아닐까요? 시쳇말로 촛대뼈를 까서, 조인트를 까서 준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년간 무려 71억 8천만 원. 야, 뭐 시민단체, 저도 시민단체 활동, 지금도 자주국방 네트워크 하고 있지만 71억 8천만 원의, 외부 지원금을 받는다. 와,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71억 8천만 원을 4년간 집행을 하면서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이게 다 교육비로 행사비로 들어갔겠습니까? 기가 차죠. 완전히 그냥 지들끼리 돈잔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이러면서 인천시에서 평양탐구학교, 평양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내가 먼저 떠나보는 평양여행, 이러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고요. 평양학교 지나서 그 다음에는 개성탐구학교, 이래서 이제 2기, 평양은 1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 이보다 더 고급지고 신박한 것은 없었다. 개성탐구학교에서 개성과 평양을 미리 여행하세요. 아니, 개성과 평양이 이보다 더 고급지냐, 또 더 신박하냐. 여기 보면 이제 주택, 건물, 그리고 음식, 음악, 뭐 이런 것들 지금 나오죠. 개성과 평양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묘사를 해나가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돈이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나온 거, 뭐 그게 적법한가, 이것도 좀 따져볼 일인데, 이 돈이 LH, 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이런 데서 지원될 때 외압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꼭 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야 할 그런 이 악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공기업을 이렇게 협박을 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하는 자들의 배를 그냥 뭐 터지도록 불려주는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놀랍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12월 18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위성 발사체 실험이었다는 북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켓 사진과 이 로켓에 실려 있었다는 위성이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는데, 아무래도 북한 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험의 일환으로 위성 실험체 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개발국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송 개통과 지상 관제 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20m 해상도의 광학 카메라와 다중 스펙트럼 촬영기, 영상 송수신기와 조종장치, 축전지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고도 500km 궤도에 안착해 서울과 인천 등의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목표한 주요 성능 구현에 성공했다면서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당국이 발표한 사진과 주요 재원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번 발사에 그동안 전혀 식별되지 않았던 새로운 로켓을 사용했는데요. 이 로켓은 고체연료 로켓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당초 사용되어 온 액체연료 로켓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 당국이 공개한 로켓 발사 사진 속 화염은 치마형이 아닌 촛불형으로 추진체 측면에서는 별다른
기술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 500km 궤도에 올렸다는 위성 역시 사실 여부가 크게 의심됩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직후 서울과 인천을 촬영한 사진이라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사진의 해상도는 20m 수준으로 상업용 위성보다 못한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이 위성이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전 11시 13분과 오후 12시 05분에 연이어 로켓을 쏘았는데요. 이들은 철산군에서 동쪽 방향으로 수평거리 약 500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로켓을 발사한 것은 지구의 회전 방향에 맞춰 발사함으로써 탑재 중량 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실린 로켓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궤도를 돌아 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하기까지는 적어도 10에서 1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발사 시각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 상공 접근 예상 시각은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여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광학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날 로켓 발사는 ICBM과 같은 중장거리 로켓 실거리 발사에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두 차례 로켓을 발사한 뒤 위성 발사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북한. 이번에는 과연 어떤 속임수를 썼을지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로켓을 쏘기 며칠 전에 김정은 참관 하에 이 철산리 로켓 발사장에서 고체연료 140톤 포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급의 고체연료 로켓 연소 실험을 했죠. 그리고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로켓을 쐈으니까 이게 바로 그 고체연료 로켓일 거구나 라고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고체연료가 아니고 액체연료였습니다. 자, 이 로켓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불꽃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촛불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액체연료의 이자마 분사 모습이에요. 그럼 고체연료 어떻게 되냐? 쭉 치마 스타일로 한복 치마 스타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고체연료 로켓이죠. 북한판 익스칸데르 KN-23 쏘는 거 보면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쏘았던 건 이렇게 모아지죠. 그래서 이번 거는 고체연료가 아니라 액체연료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은 이들이 자기네들이 뭐 위성해서 촬영 위성 쏘았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촬영한 서울 사진과 인천 사진을 보면 이게 맞냐, 이번에 찍은 게 맞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 12시경에 로켓을 쏘았으면 그게 궤도에 안착하고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까지 딱 계산하면 저녁 9시경이 되어야 서울 상공을 지날 수 있을 텐데 저녁 9시에 이런 사진을 광학 카메라가 찍을 수 있습니까? 다중 스펙트럼,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 이렇게 안 나오고 까맣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찍어놨던 다른 사진을 가지고 이번에 찍은 것인 양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우리는 뭐 궤도, 고도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죠. 이제부터는 뭔가 좀 확실하게 발표는 안 하겠다라고 합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통막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리는 한 500km 날아갔지만 정점 고도는 550km를 찍었다라고 일본 통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쏜 걸 이렇게 보면 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쏘면은 조금 거리상의 출력상의 이득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돌아오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이 자전 축하고 다 이제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밤 9시에는 돌아오는데 그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위성을 쏘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뭐 그들이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값을 얻었다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푸틴 최후의 선택 승부수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졸전으로 내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벨라루스를 찾아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참전, 동원령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발표를 내놓든 푸틴의 생명 연장에 유리한 방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벨라루스를 방문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WGTRK 방송이 현지 시각 12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푸틴이 12월 19일 벨라루스를 방문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회담 직후 귀국해 국방부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DPA 통신은 푸틴이 발표할 중대 발표는 사실상의 총동원령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체제 전시 전환 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전시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루카센코에게 벨라루스군의 전격적인 참전을 요구하는 동시에 러시아 역시 총력전 체제로 들어감으로써 내년 봄 이전에 모든 방향에서 대공세를 벌여 전쟁을 종결하는 마지막 도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총력전 체제로 들어갈 경우 내부적으로 극심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두 독재자를 향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푸틴이 자신의 운명을 건 진짜 중대 발표를 하게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푸틴, 루카센코는 완전히 그냥 푸틴의 똘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쯤 이렇게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그리고는 이제 루카센코하고 푸틴하고 회담을 한 이후에 그리고 돌아가서 국방부 확대 회의를 주재해서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러면 루카센코를 만나는 정상회담의 중대 사안이 군사 관련한 주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군사 관련 사안은 뭐냐? 야, 북쪽에서 키우이 북쪽에서 벨라루스군 지금 8만 명 모아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치고 내려가. 안 그러면 너 아웃시켜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하러 간 것이 아닐까.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치고 내려가지 않으면 푸틴에 의해서 아웃될 가능성이 높고 치고 내려가면 군부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아웃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부와 국민에 의해서 아웃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예측되는 미래고 푸틴에 의해서 아웃되는 것은 확실한 미래죠. 그래서 과연 루카센코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루카센코의 참전 확답을 받고 러시아로 돌아가서 국방부 확대 회의를 주재해서 자, 총동원령이다. 그리고 경제는 전시체제로 전환한다. 라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내구력이 떨어져 있는 러시아 경제가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됐을 때 과연 버틸 수가 있나?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총력전을 벌였을 때 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박살날 것인데 그러면 총동원령을 내려서 또 군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했다. 자, 그러면 그 군인을 무장시킬 무기는 있나? 없죠. 기껏해야 소총 수준 이거밖에 없는데 소총도 이제 아주 오래된 소총들. 그러면 결국 2차 대전, 1차 대전 스타일의 인해 전술 이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 없는데 상대 우크라이나군은 1차 대전, 2차 대전 스타일의 군대가 아니죠. 서방의 교육을 받고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서 뭐 조금 미흡하나마 21세기 스타일의 전쟁을 하는 이런 군대인데 과연 총 만들고 뛰어가는 이런 수십만 명의 군인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한 10만 명 죽고 수십만 명 다치고 지금도 완전히 미래가 불투명한데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명을 더 죽이고 수백만 명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 또 경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재기의 가능성도 없어졌을 때 푸틴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측면은 자, 벨라루스 이제 참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야, 젤렌스키 너 그냥 여기서 종전하자. 지금 이 남부 전선이죠. 헤르손 남쪽 그리고 자포리자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확보하고 있는 이 지역 딱 지금 현재 전선에서 종전하자.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라는 협박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젤렌스키는 이런 현 상태에서 전쟁을 종전 받아줄 리가 없죠. 왜냐? 그러면 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니까. 이렇게
국토 다 뺏기고 하려고 지금까지 1년을 국가총동원령을 내렸냐? 라고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걸 또 받아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이번 마지막 승부는 푸틴의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재기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이런 2등 국가로 3등 국가로 떨어지게 만들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마 내일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쯤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